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9조 원대 매출을 올리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당기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힌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96%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쳤지만 공모가 2배에 달하는 더블엔 실패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연체된 대출 총액이 1조가 넘으면서 은행들의 건정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1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안대출 경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리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쿠팡은 올 1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 줄고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처음으로 중국 이커머스를 언급하며 고객을 잡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쿠팡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올 1분기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하며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9조 4,50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7조 3,990억 원과 비교해 28% 늘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2022년 2분기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7분기 만에 3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22년 3분기 첫 영업 흑자를 달성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추세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53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뜯어보면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분야에선 매출이 8조 6,269억 원으로 20% 증가해 견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성장 사업 분야 매출은 8,236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에비타 손실은 2,470억 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배 커졌습니다. 쿠팡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진출을 보면 한국 유통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으며 소비자들이 몇 초 만에 다른 쇼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영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Tha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will help Korean manufacturers and SMEs get even better service levels for their products on Rocket. We plan to increase the amount of goods that we purchase and sell that are manufactured in Korea from $13 billion in 2023 to over $16 billion in 2024.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 영향으로 국내 제조업체에도 위기감이 돌자 한국 제조 제품 매입을 늘리고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불리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96%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공모가 2배에 달하는 더블은 실패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첫날 96.5% 오른 16만 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12만 9,9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오후장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8만 원의 차익을 본 셈입니다. 시가총액은 7조 원대 규모로 코스피 시총 56위에 안착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11월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정박, 수리, 개조 등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기관 투자자 물량 대다수가 미확약 물량으로 상승분 제한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HD 현대마린의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 물량 99.9%가 보유 의무가 없는, 즉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밸류업 기조 속 모회사 HD 현대가 자사의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자회사를 세우는 쪼개기 상장 논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정기선 부회장이 HD 현대 6만 7천여 주를 사들이며 주가 부양에 나섰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는 K뱅크, SGI 서울보증 등 시가총액 조 단위의 대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연체된 대출 총액만 1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3천억 원 이상 늘었는데 은행들은 건정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 연체된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9,870억 원 연체 대출 총액 대비 37.4%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도 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14조 6,860억 원에서 322조 3,690억 원으로 2.4%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급등했습니다. 은행별 연체율 변화를 보면 국민은행은 전년 동기 0.2%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0.29%로 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전년 동기 0.33%에서 0.4%로 연체율이 상승했고, 하나은행은 0.41%에서 0.47%로, 우리은행은 0.32%에서 0.4%로 연체율이 늘었습니다. 농협은행은 0.36%에서 0.63%로 급증하며 가장 큰 연체율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 매각과 상각을 통해 손실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연체율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 거액 여신 연체 급증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경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12월 금융안전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져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대안대출 경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리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1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4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 것이 실적 견인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1분기 이자 수익은 5,823억 원, 여신 잔액은 4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0%가량 늘었고, 전월세 대출 잔액은 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말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 점유율 31%,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장 점유율은 4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이자 수익 부문도 수수료 플랫폼 수익에서 71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며 개선됐습니다.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31.6% 비중을 기록했고 1분기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47%를 기록하며 건전성 방어에도 성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경제의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한 PF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사업성 회복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대체 투자와 취약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 위험 평가와 선제적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주주관리 보호 강화와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금융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AI 규율 체계 정비와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한 혁신 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당국과 은행, 금융투자 등 9개 분과 소속 자문위원회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했고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트렌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X가 올해 주파수 할당 대가인 430억 원을 정부에 납부하며 사업 첫 발을 뗐습니다. 더 내야 하는 비용이 6천억 원 수준이라 납부 능력에 대한 우려가 큰 분위기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스테이지X가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해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경매대가 할당 비용의 10%인 430억 원입니다. 조만간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X는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 스테이지5,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총 8곳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통신시장 경쟁에서 승부를 본다는 계획. 하지만 업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낙찰가의 통신인프라 구축 비용, 여기에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5가 현재 자본 잠식인 상태라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실제 스테이지X가 더 내야 하는 비용은 6천억 원 수준. 2025년에 15%, 2026년엔 20% 등의 납입금과 통신인프라 구축 비용 1,827억 원 등을 포함해 총 6,128억 원에 달합니다. 스테이지X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인 스테이지5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3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5G 가입자 비중이 60%를 넘어 무선 사업이 정체 구간에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X는 사업자본금으로 2천억 원을 계획하고 초기 확보 자금은 500억 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파수 대금 납부, 사무실 임대와 재반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데 문제 없다는 겁니다.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스테이지X는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도 내년도 서비스 론칭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일명 네카토로 불리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톱스 등 플랫폼사들이 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매섭게 성장하면서 카드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사가 시장을 선점할 경우 앞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간편결제가 실물카드 결제 이용률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결제 중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50.5%로 실물카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 역시 전년 대비 15% 급증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카토의 시장 장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카토 3사의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은 75조 원가량으로 같은 기간 개인 기준 체크카드 결제액 규모가 85조 4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결제 시장의 터줏대감인 카드사들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거래액은 40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결제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25% 늘었습니다. 네이버페이의 올해 1분기 결제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 늘었습니다. 카드사들은 플랫폼사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향후 플랫폼 입점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 이제 애플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다. 카드사들한테 수수료를 내놔라. 그래야지 우리 쪽에 넣어줄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카드사들의 현재 수수료율은 플랫폼사보다 낮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결제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양쪽을 맞추는 또 비슷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바꾸거나 좀 더 완화하거나 법들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3년 4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G70 부분 변경 모델이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부는 이중 메쉬 구조의 크레스트 그릴과 MLA 기술이 들어간 두 줄 헤드램프 등을 적용해 첨단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을 조화시켰습니다. 실내는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며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티어링 최적화 튜닝, 오토 터레인 모드 탑재, 후륜 서스펜션 하이드로 부싱 추가 등을 통해 승차감을 더하고 정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제네시스는 GV70의 역동적인 내외장 요소를 더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V70 스포츠 패키지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선박이었는데요. 당시 선박은 거대한 돛을 달고 미국으로, 인도로, 남미로 병력을 싣고 가서 금은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발명된 증기기관으로 인해 돛을 이용한 범선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에 다시 거대 화물선에 돛을 달고 운행하는 화물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돛을 단 화물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K웨더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돛을 이용한 화물선이 나온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해상 운송에 발생하는 이 탄소 온실가스가 연 한 10억 톤에 달한다고 해요. 예.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전체 국제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인 10억 8천만 톤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국제해사기구는 203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5에서 10%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50년 또는 그 전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제로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 부분의 규모라든가 복잡성으로 인해서 친환경 연료가 고가이기도 하고 또 생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목표가 지연될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돛을 단 화물선을 취향시키면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돛을 단 화물선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계적인 곡물 대기업이죠. 카길입니다. 카길이 2023년 8월부터 길이 229m의 43,000톤급 곡물 운반선인 PCS 오션을 바다에 띄워서 6개월간 시험 항리를 마쳤습니다. 이 선박의 갑판에는 높이가 37.5m 이르는 거대한 풍력 날개가 이게 윈드윙스라고 부르는데요.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풍력 발전기와 똑같은 소재로 만든 이 날개는 옛 범선의 돛과 마찬가지로 정박 중에는 접혀 있고요. 항해 중이면 펼쳐집니다. 그리고 카노페사는 오션 윙스라고 불리는 디젤 엔진과 돛으로 구동되는 화물선을 취역을 시켰는데요. 카노페는 유럽의 우주 로켓 아리안 6를 운반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주 갑판위로 37m 높이로 우뚝 솟은 4개의 돛이 있는 카노페는 특이한 디자인과 매우 특이한 화물을 실은 화물선인데요. 돛의 총 표면적은 거의 4,486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완전히 돛을 펼칠 때 항공의 날개를 닮아서
오션 윙스라고 불리는 이 돛은 연료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가장 잘 불면 최대 50% 또는 60%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10% 또는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선박을 운영하는 프랑스 회사인 알리제의 전무이사인 닐스 조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달린 화물선의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PCS 오션의 이제 운항 결과를 계산을 해본 것이죠. 하루 평균 3톤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 수치는 하루 11.2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연간 평균 항해일수 237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선박을 운영할 경우 한 해 2,650톤, 즉 자동차 480대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가 있고요.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면 벙커유의 경우 톤당 $560니까 연간 한 척당 연료를 절감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20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든가 대기오염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요. 화석연료로는 30% 정도 연료 소비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향후 바이오 연료로 구동이 된다면 최대 50%까지 연료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정 연료를 연소하는 동력선으로 설계된 그리고 또 제작된 선박의 풍력을 이용하는 선박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윈드윙스의 10년 투자 회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수명이 한 20년에서 25년인 선박 같은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풍력을 이용한 선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따라서 많은 선사들이 도출된 화물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선사들이 돛을 이용한 선박을 주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돛을 단 선박의 미래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스웨덴에 선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왈리니우스 마린도 합작해서 오션버드를 설립을 해서 풍력 선박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친환경 선사인 제필 엔보레는 길이 121m의 화물선 카노피에다가 4개의 돛을 달 예정이고요. 일본의 해운사인 미시 OSK 라인스는 이미 1개의 대형 돛을 단 풍력 화물선으로 석탄을 운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대조선소는 프랑스의 제필 엔보레로부터 메탄올 연료 엔진을 장착한 특수 설계 컨테이너 풍력선 5척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 이용 선박의 미래는 아주 매우 밝은데요. 국제풍력선박협회의 사무총장인 개빈 올라이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척의 대형 풍력 보조 화물선이 운항 중에 있다. 2021년 말에 처음 23척을 설치하는 데 12년이 걸렸고 다음 23척을 인도하는 데 12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다. 2025년 초까지 100척에 도달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척의 대형 선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출된 이 선박의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추진 장치의 활용은 3배의 이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무공해 연료의 필요성을 줄이면서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해운회사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료 에너지원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도출된 화물선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